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8년,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에 들어간 그 해가 2018년인데요. 그때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 바로 서울 금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4억 후반대로 주저앉아서 2018년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 뒷면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분담금입니다. 4억대 아파트가 새로 짓는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대입니다. 아파트 값이 4억대인데 분담금이 8억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금천구 지역은 서울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인데요. 참 개발이 늦어도 너무 늦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이 확대 적용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금천구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 서쪽 지역은 많이 변화되었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금천구 동쪽 지역은 노후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이 크게 불만이 없었고요. 정치나 행정 자체가 크게 개발에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신안산선, GTX B노선으로 교통이 사통팔달로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교통망이 확충되니까 집주 근접으로 금천구 쪽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천구 시흥동에 남서울 럭키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금천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문일 중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또 문백 초등학교도 옆에 있기 때문에 금천구에선 입지상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역은 금천구청역까지는 좀 거리가 꽤 있죠.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45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3년 3월 정도에 한국자산신탁, 한자신이라고 하죠. 여기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면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정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산출된 겁니다. 남서울 럭키 아파트, 여기는 17평, 21평, 22평, 26평, 27평 이렇게 소형 평수로 986세대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보니까 용적률이 너무 좋습니다. 123%니까 용적률로만 보자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매우 훌륭한 단지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추정 분담금을 보니까 전용 49제곱미터 22평이 최대 8억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4억에서 5억대니까 실거래가보다 분담금이 많아도 너무 많은 금액이죠. 참고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 후반대입니다. 분담금이 바로 옆에 아파트보다도 훨씬 비싸죠. 가격 비교가 확실하게 됩니다. 남서울 럭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까 2022년 3월에 전용 49제곱미터가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6월 달에 보니까 4억 8,300만 원 수준으로 급락 거래들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의 분담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팔고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빨리 판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아파트는 2018년, 19년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 거래가 나왔습니다. 결국 가격이 2018년, 19년쯤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상황이 재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결국엔 한자신과 계약을 취소하고 무궁화 신탁과 다시 계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이 분담금 가격 조율이 좀 힘듭니다. 아파트 거래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문제, 이 문제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그 학교로 인해서 건물 높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른바 1조건입니다. 1조건 문제가 학교와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금천구는 이렇지만 또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는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인 DH대치 에델루이라는 아파트가 8월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하기 전에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했죠. 이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1025대 1, 정말 인기가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 가구당 11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또 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지어놓고 입주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11억씩 내라고 하면 이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기는 현대건설이 지었는데요. 공사비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입주를 먼저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11억 분담금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건설이나 조합이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은, 현대건설이 공사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하고 입주를 시켜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DH 에델루이 재건축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서 긴급하게 2,3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돈을 다시 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원 개인 대출이 모두 막히겠죠.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조합은 처음에 상가로 분양하려던 공간의 용도를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을 해서 이것을 금융지주사에 매각을 하고 회원권을 분양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순탄하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여기가 원래 그 헬스클럽 반트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조합은 농협중앙회에 1,7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금융권에서 돈을 그냥 빌려주진 않죠. 바로 현대건설이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 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책임으로 대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처럼 최상위 건설사들이 대출 보증을 설 때는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보증을 안 서고 공사도 안 하겠죠. 보통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아니면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사든 부동산 개발을 할 때 PF 대출을 건설사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대출을 해줍니다. 시행사는 보통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연대보증을 선 건설사의 힘이 막강해지고 조합이나 시행사의 경우는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기 일쑤인 겁니다. 지금 금천구 아파트는 4억대의 거래가 되는데 분담금이 8억대이고 강남구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11억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이나 일산 쪽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바람을 타고 가격이 오르는 단지들이 꽤 있죠. 중요한 건요,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오른데 라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더 오르니까 빨리 사야 돼 라고 마음 먹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택에 거주하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에 사느냐, 전세로 사느냐, 월세로 사느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제주도 같은 곳에는 월세 개념이 아니라 연세 개념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집이냐 임차이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올해 서울에서 주택 계약을 한 것을 살펴보니까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훨씬 많았는데요. 월세가 64.1%, 전세가 35.9%로 임대 계약 3개 중에 2개는 월세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월세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건데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면 주거 비용이 더 늘어나서 가계 경제에 더 압박을 주게 되겠죠. 올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7월 말에 105만 6천 건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월세가 늘어났는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지난 6년 동안의 월세 거래 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는 76만 1천 건, 2018년은 78만 건, 2019년은 82만 건,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20년에는 88만 건이 훨씬 넘었고 21년엔 97만 7천 건이 넘었다가 드디어 2022년엔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이 넘은 140만 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계속 월세 비중이 늘어나다가 22년부터는 50% 정도 폭증한 월세 거래가 나온 거죠.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던 22년에 140만 건을 돌파하고 그 뒤로 23년, 24년 연속 140만 건 정도가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가 105만 건이 넘어섰는데 이 속도로 가다 보면 200만 건이 훌쩍 넘을 것이 예상이 되죠. 자, 22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25년 올해 역시 폭발적으로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곳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차인 중에 월세 비중은 2020년만 하더라도 4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저금리 시기를 거치고 금리가 낮아진 그 틈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내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한 후에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 또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깡통 전세가 판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십 채의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판을 치기 때문에 전세의 비중보다 월세의 비중이 2022년은 51%로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 월세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서 23년은 55%, 24년은 57%, 그리고 드디어 올해 64%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60%에 들어가면서 훌쩍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전세 수요를 제끼고 월세가 대세가 된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20년 7월 말에 시행된 새 임대차법인데 이게 사실상 전월세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또 전월세 상한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폭이 제한되니까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예측을 깨고 전세값이 가파르게
빠르게 치고 올라갔고요.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월세 수요는 늘어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증으로 전세 포비아, 빌라 포비아까지 나타났죠.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비중이 낮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 시장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제가 2022년에 전세 사기를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력한 처벌로 이걸 근절해야 아파트 값이 뛰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빌라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 빌라 기피 현상이 생기고, 빌라 기피 현상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파트로 쏠리게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세 사기꾼들이 판을 쳐도 처벌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신만 키워서 사회 부작용이 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왜 부동산 사기 특별검사는 안 만드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세 번째 이유,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기제가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때 집주인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1억 원까지로 줄어들었죠. 여기에다가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0년 7, 8월 즈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값이 급등했을 때 이 오르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월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월세 전환 추세가 상승하던 차에 올해 6.27 대출 기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월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전세 대출을 조이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줄이고 시중은행도 전세 대출을 막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월세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 부담이 더 늘어나서 가계 수입에서 주거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택 자가 비율이 미국은 65%, 일본은 62% 정도 되니까 월세 주거 비율은 인구의 35%에서 3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전국 평균적으로 57% 정도 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50%가 안 됩니다. 서울의 무주택 비율이 21년은 51.2%, 22년은 51.4%, 23년은 51.7%로 점점 조금씩 더 늘어나죠.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마다 공급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주택 비율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 대표적인 17개 시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은 곳이 서울입니다. 자, 무주택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유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가가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도망가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분양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으며, 또 기존 주택 역시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른 과속으로 올랐는데 무주택자가 갑자기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급되는 새 아파트도 역시 기존 집을 비싸게 팔고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 무주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주택자 가구 수가 늘어난 이유 중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인 가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가격의 집값이기 때문에 서울 무주택 비율은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무주택 가구 수가 10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인 500만 가구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강남 불패론에 따른 투자 수요가 강남권으로 몰리고, 또 그 여파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인데, 한국은행 통계로 보자면 23년 1월부터 25년 올해 4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가 평균적으로 16.1% 올랐습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7% 하락했는데요. 사실 서울 서초, 반포 아파트, 또 여의도 아파트, 잠실 아파트 중에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는 올해에만 3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에만 30% 올랐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30% 오르면 13억이죠. 그런데 올해 오른 30%는 30억에서 30%니까
팔리니까 39억, 40억이 된 겁니다. 자, 30억 하던 것이 40억에 팔리면 그 지역의 호가는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45억이 됩니다. 이러는 사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기준을 볼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지수가 23년 5월에 91.3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6월에 100.6으로 튀어 올랐죠. 월세 통합 가격 지수를 보니까 23년 7월에 95.9였는데 25년 6월 역시 100.6까지 상승세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분들의 전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기대하기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주거비용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주거비용 축소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민 위한답시고 전세자금 대출을 좀 과하게 해주면서 아파트 값을 너무 많이 부풀려 놨습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서 주택가격 상승분에 올라탔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전세가 결국 집값을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집을 사지 못하는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세대출을 조일수록 월세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겁니다. 전세대출을 조이니까 서민층 주거사다리 끊는 거냐, 이거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세대출 많이 해줄 때 서민들 집 샀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을 과세할 때 신났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서민층이 집 살 수 있는 가격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까? 자, 전세대출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파트값 버블을 키워서 중서민층이 집 사는 꿈을 접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23년엔 104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100만 원 초과 비중이 34%나 되는데 서초구의 평균 월세 가격이 176만 원입니다. 용산구의 평균이 208만 원이라서 도시근로자들의 월세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전세 비중이 더 줄어들고 월세 시대가 오고 있는데 매월 나가는 월세 부담에 정말 허리가 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더 심화되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만족도가 그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이슈화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가격 안정화, 이거 해내야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월세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에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표용호TV와 함께 연구하고 찾아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경매나 공매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욕심부렸다가 잃어버린 부동산을 여러분은 나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바로 경매나 공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부동산 버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가올 돈의 가치 하락의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난다면 이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중에 아파트 사전 청약이라는 거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해서 로또 청약이다라고 해서 입지가 좋은 과천 지역에 사전 청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천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지역 등 아주 많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일단 청약 당첨이라는 단어에 내가 내 집 마련의 시간이 드디어 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이 당첨을 포기하고 있어서 왜 포기할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지역의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과천에 공급하고 있는 과천 주암 C2 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서초구 양재동과 정부 과천청사 중간에 위치한, 그야말로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위치가 좋고, 또 분양가를 보면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길 건너 서울 서초구 아파트보다 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를 로또 청약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때 안내됐었던 분양가보다 본 청약의 분양가가 상상외로 많이 책정되면서 차라리 이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게 좋은 거다, 심지어 속았다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가격을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사전 청약을 할 때 21년 그때 전용 46제곱미터가 대략 5억 300만 원 선, 그리고 55제곱미터가 5억 9,900만 원 선으로 안내가 됐었는데, 최근 공개된 본 청약 분양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전용 46제곱미터는 6억 585만 원, 전용 55제곱미터는 7억 2,268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전 청약 때 안내됐던 그 가격보다 한 2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본 청약의 분양가가 책정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소득이 20%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감당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양가를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신혼절망타운이다 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출산율 높인다고 이런저런 돈을 막 퍼부어주면서 출산율, 인구 축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의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용 46제곱미터가 6억 585만 원이다 하면 이거 좀 싼 거 아닌가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참 어려운 돈입니다. 30대 초중반의 직장인 평균 연봉을 통계청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면 3,120만 원에서 3,300만 원 수준인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산다고 하면 20년 걸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2021년 당시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을 보니까 자산이 3억 700만 원 이하, 또 2인 가구 기준의 월소득이 372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맞춰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조건과 분양가로 봐서 이건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빚내서 집 사라, 돈이 부족하면 빚 더 내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가가 가계빚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가계빚이 더 늘어날 일만 늘어놓고 가계빚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줄여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다른 청약을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집도 못 사고 기다려야 했는데 이렇게 애가 타게 기다린 결과가 분양가 20% 상승이란 이 결과를 탁 받아놓고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이혼하자라고 하는 부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신혼고문타운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이 분양가의 구조를 뜯어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분양가입니다. 부족한 돈을 정책대출을 받는다고 하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최대 4억 원의 정책 모기지를 제공하는데 이걸 풀로 다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3억 700만 원 자산이 있는 가구, 그 이하의 가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4억 대출을 모두 합치면 한 7억 원이 채 안 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그야말로 영끌로 또 어디에선가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가 납니다. 아정당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이 되는데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돈입니다. 보니까 아정당 모델도 배우 원빈 씨가 하고 있는데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가입 수당도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360일 24시간 언제든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역시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상 이사 제도를 적용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정당. 지금 현실은 이런데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자, LH는 21년 청약 때 당첨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당첨자 입장일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 4년 동안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 인상 요인이 생긴 건 맞지만 LH가 적자를 이유로 이렇게 분양가를 올리는 구조,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의 적정 분양가는 지금 나온 최종 분양가보다는 최소 5%는 더 싸져야 합니다. 왜? 물가가 지난 4년 동안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건축비가 올라가는 게 기본인데 그걸 감안하면 최소 5% 정도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싸져야 한다라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잠깐만, 이거 분양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로 길 건너 서초구 우면동 쪽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서초구 신혼동 쪽의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청약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주암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DH 아델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7억 선입니다. 정말 비싸죠. 단순 비교 계산하면 7, 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같은 주암지구 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큽니다. BH 아델스타는 수인 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위치이고, 과천 주암 C2 희망타운 이 지역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가면 한 40분 이상 걸어갑니다. 과천 주암 지구는 주소가 과천이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양재동 생활권이고요. 강남과도 아주 가까운 위치이고, 주거지역으로는 사실상 크게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분양받으려고 아마도 본청약을 많이들 할 겁니다. 다만 과천 주암 지구는요, 제가 이 지역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 또 상가, 이 부분은 강남과 가까운 곳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적으로 보자면 활성화가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것저것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이 분야는 결국 분양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위치가 좋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아지는 가격에 실질적인 수익은 나지 않는 영원한 공실도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이 정말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완벽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계속 오르는데 비싸도 찍소리 못하고 이걸 빚으로 분양을 다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빼앗겨 법원 경매로 잡힌 건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경매 시장에서 강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경매 풍년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경매는 개인이나 기업이 채무이행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불행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 못 질, 감당이 불가능한 영끌은 결국 이렇게 그토록 갖고자 애를 썼던 부동산을 뺏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22년부터 말씀드렸던 25년, 26년, 27년 경매가 몰리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오히려 시세가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요즘 경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간 집계로 보면 역대 최대치인데요. 앞으로는 이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겁니다. 7월달에 신규로 올라온 전국적인 경매 신청 건수가 총 1488건인데 지난 6월에는 9248건이었으니까 한 달 사이에 13% 이상 증가하면서 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경매 중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로만 보자면 지난 7월 달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런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3,58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엔 3,167건이었는데 한 달 만에 강제경매가 13.1% 올라간 겁니다.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로 보자면 작년보다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강제경매가 그때는 한 월 2,000건 정도 했는데 지금은 1.75배로 대폭 늘어난 거죠. 올 초만 하더라도 월 평균 3,000건 정도 경매가 나왔는데 이제 3,500건이 넘어서면서 심각한 정도로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매로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물량까지 생각하면 내년엔 월별 4,000건이 훌쩍 넘을 겁니다. 경매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의경매가 뭐냐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담보로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이나 소송 없이 담보권만 가지고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경매고요. 강제경매는 뭐냐?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가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이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집행권을 확보한 뒤에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채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이 인정돼야만 이 절차가 개시되므로 임의경매와는 이 법적 절차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강제경매가 이 정도로 늘어난다. 이것은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 이유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자산이 70-8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저기서 빌려서 이 돈을 갚고, 또 저기서 빌린 돈은 이쪽에서 또 빌려서 여기서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 한계가 찼기 때문에 강제경매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강제경매, 임의경매 둘 다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응찰자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42.7%에서 39.9%로 하락했죠. 낙찰가율도 87.6%에서 85.9%로 같이
하락했습니다.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 둘 다 낮아진 이유가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주택의 경매 낙찰 자금 대출 한도 역시 최대 6억 원으로 한정을 했고요. 또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의 규제를 받으면서 이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가율, 낙찰률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 대출도 너무 많이 받으면 다시 경매로 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경매 역시 내가 감당 가능한 것을 진행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물건이 좋다고 무리한 대출로 경매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죠. 그런 것 따라서 무조건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경매에 달려들면 안 됩니다. 저희가 무료 경매 기초 강의를 여러 번 진행을 해드렸는데 강의 끝난 후에 대다수의 질문이 대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익률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익률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하게 재산을 증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경매입니다. 이 서울 아파트 경매도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25%가 더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사람들이 서울 하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에서도 경매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에 달려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서울에 건물이든 토지든 집합 건물이든 임의 경매 개시 신청 부동산이 1869건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엔 1510건이었거든요. 한 24%, 25% 정도 증가한 거죠. 강남 3구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월부터 7월 사이 작년엔 202건의 경매가 있었는데 올해는 65% 정도 대폭 늘어난 303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강남 3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빚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값 초급등 시기 2020년 전후에 팔렸던 집들의 주담대 대출이 5년 고정 후 변동금리였죠. 이제 그 대출이 올해부터 금리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릴 당시에 연 2%대 수준이었던 주담대 금리가 최근 3에서 5%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담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경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올해 벌써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엔 경매가 정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매 본격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무작정 달려들면 낭패 보기 쉽습니다. 자, 교보증권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주담대 규모가 약 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반기마다 20조 원 안팎의 저금리 고정대출이 변동금리로 바뀌는데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과한 차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할 때 풀었던 50조 원 정도의 돈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었는데 금리 이자 부담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완전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금리를 0.25% 정도 내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대략 30조 원 정도 풀립니다. 그럼 금리를 0.5%를 내리게 된다면 한 6, 70조 정도가 풀리는데 금리가 이 정도로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이 경기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또다시 꿈틀댈 수가 있겠죠. 미국도 이번에 B컷 0.5%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해서 이 주가도 막 뛰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용도 너무 불안하고요. 물가도 불안해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내릴 생각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부담이 그야말로 중산층, 서민층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경매가 법원을 통해서 물건이 시중에 공개되려면요, 이것저것 행정 절차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정말 더 많은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경매 천천히 철저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값,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버블이다, 너무 심한 버블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신고가 거래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수십억씩 하는 그 많은 아파트를 다 사줄 주체가 없습니다. 자, 버블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버블인지 아닌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을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의 도쿄, 중국 상하이의 집값과 비교하면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 제가 공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교를 보시면 아마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일본 도쿄와 중국의 상하이랑 자꾸 비교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두 곳이
부동산 버블이 심했다가 터진 곳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이보다 더 좋은 세계 도시는 없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를 하는 것이죠. 서울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값이 최근 평당 1억을 뚫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의 경우는 평당 2억을 돌파한 거로도 나왔죠. 평균 1억 선이 넘으면서 와 이건 뭐야 하는 마인드가 생겼고요. 그래서 강남은 이제 거주의 목적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거주 목적을 빙자한 투기꾼들의 투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에 도박판이 된 것이고 내 돈을 놓고 돈 먹기에 도박판에 뛰어든 게 아니라 다 대출을 받아서 돈 먹기에 도박판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강남 아파트를 2020년 이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파트값 상승이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빠른 곳, 또 교육, 문화, 일자리,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인식해서 매수를 했다면 2020년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출의 양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에 영끌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투기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집값을 일단 가장 비싼 지역을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먼저 일본 도쿄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도쿄 23개 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치요다구, 치오구, 미나토구 이렇게 3개 구가 비쌉니다. 이 3개의 구를 도심 3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미나토구와 추오구가 가장 비싸죠. 서울로 따지면 강남과 서초구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일본 도쿄는 일단 미나토구와 서울 강남을 비교하고요. 중국 상하이의 루자쭈이 지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주된 주택 평당가를 보니까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4만 4,600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800만원 정도 되죠. 평당 2,8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맨션의 경우 평당 평균가가 900만엔 정도 하는데 우리 돈으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1억이죠. 자, 그렇다면 30평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중국 상하이의 루자쭈이는 8억 5천 정도 하고요.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는 26억 정도 합니다. 서울 강남은 30억이죠. 단순 비교만 봐도 우리 강남의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각 나라의 소득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루자쭈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부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상하이 통계청 자료로 가처분 소득 기준을 보니까 한 가구당 8만 8천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1,750만 원이죠. 일본 도쿄 미나토구 지역은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직장인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8,4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강남의 소득은 통계청 지역 근로소득 지표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이 5,170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걸 PIR 지수로 계산해 보면 PIR이라는 것이 소득 대비 집값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 거래되는 집값을 연봉으로 나누면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지수입니다.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중국 상하이의 루자쭈이 지역은 30평 기준의 집값이 8억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연소득 1,750만 원으로 나누면 49년이 걸립니다. 일본의 비싼 집값이 미나토구는 30평 기준에 26억 정도 하는데요. 연소득 8,450만 원으로 나누면 30년이 걸리고 우리나라 서울 강남구의 30평 평균 집값이 30억이니까 소득 5,170만 원으로 나누면 58년이 걸리는데 한중일 3개국 가운데 가장 집값이 비싼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순서입니다. 한국이 가장 비싼 겁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동이나 반포의 경우는 30평 평균 아파트 값이 50억 정도 하니까 이걸 5,170만 원으로 나누면 96년 7개월 걸립니다. 96년 7개월. 연봉의 반은 쓰고 저축해서 이걸 산다고 가정을 하면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192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192년. 30년을 한 세대라고 볼 때 6개 세대가 지나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산수를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진짜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고 더 올라야 한다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통계나 데이터를 배제한 단순 시장의 심리를 기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심리를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 이야기로 부동산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판단은 우리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도쿄, 상하이 중에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서울이죠. 서울, 도쿄, 상하이 이 거대 도시의 부동산 자산을 뺀 현금성 자산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서울, 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거품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부자를 뺀 현금성 자산을 100만 달러, 13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24년 기준으로 도쿄에 29만 2,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상하이에는 11만 500명이 있는데 서울에는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6만 6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100만 달러, 현금성 자산이 13억 8천만 원이 있는 게 우리는 이걸 부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부자라고 하기엔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의 기준을 현금성 자산 50억 또는 100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환율상 50억은 360만 달러, 100억은 72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과 중국, 일본 각 도시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하이의 2023년 상주 인구가 2,487만 명입니다. 상하이의 50억 부자는 15,000명에서 19,000명 사이고요. 100억 부자는 4,800명에서 7,200명 정도 있습니다. 도쿄의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417만 명 정도가 되는데 도쿄의 50억 부자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꽤 많죠. 100억 부자는 12,000명에서 18,000명 사이 정도가 있는데 서울 인구 보겠습니다. 서울 인구는 933만 명 정도입니다. 서울의 50억 부자가 8,800명에서 11,300명 정도 있고요. 100억 부자는 2,900명에서 4,300명 그 사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숫자로 비교하면 일본 도쿄의 집값이 가장 비싸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 강남이 가장 비싸죠. 자, 위에서 설명드린 이 데이터의 추출 방식 도대체 어디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나 궁금하실 텐데 바로 파레토 지수 법칙을 써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파레토 지수라는 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확률 분포 기법이죠. 자,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좀 어렵고 복잡하니까 오늘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 중에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눈치채신 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아파트 버블이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블이 언제 터지냐, 도대체 언제 터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은 예고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블이 터지면 안 되죠. 버블이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버블이 터지지 말아야 그나마 지금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버블이 터져서 힘들어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대만은 4.4%,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도 3%가 넘는데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0%대 성장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64% 정도로 확 뛰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월급의 거의 전부를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우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커져만 가는 부동산 버블을 잡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심리적으로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심리가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3040 세대는 부동산 폭락의 시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끌을 겁없이 합니다. 두 번째,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빚 내서 집 사면 지금까지는 다 이익이 났으니까 빚 안 무서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전부 미봉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든 대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집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집값은 높고 대출은 막아놨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고점 논란이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부동산 버블,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성 자산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다리던 이 집값 안정이 늦어지고 또 그 사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먼저 온다면 그때는 또다시 멘붕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늘 양쪽을 다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은 금융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었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027년, 28년, 29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언제 터질지 모를 이 위기, 경제 위기를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하면 이거 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